네, 오늘은 이제 첫 강의고, 스터디고, 전 지난주에는 OT를 시작했고, 네, 가짜연구소에서 경영학 스터디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MIT의 송환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할 거고, 강의명 이제 Tiny ML and Efficient Deep Learning Computing입니다. 네, 이 분은 이제 조교수인 송환 교수님이고, 좀 더 자세하게 뒤에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뭐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받으신 다음에, 현재는 MIT 교수님은 계시고, 이분을 저는 처음 본 게, 이제, 디펜스 하는 영상을, 네, 가끔 이제 스탠포드 박사나 해외 박사들은 동시에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 봤고, 사실 그때는 뭐 큰 관심이 없었죠. 제가 뭐, 이 딥러닝의 경량화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고, 특히 뭐, 그때는 이미지넷으로 뭐, 레지넷 돌리는 거, 이런 거 따라가기도 바빴기 때문에,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 공부를, 최근에는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교수님까지 되시고, 강의를 하신 거를 보게 됐고, 이걸 좀 스터디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이분은 뭐 엔비디아나 AMD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고, 현재는 뭐 그런 회사들이, 각자 과장 중에 회사들이 인수되어 있어요. 주로 이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네, 다 경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그리고 비전 ML, 비전도 그렇고, 자연 처리도 그렇고, 뭐 멀티모달, 이런 모델 분야를 가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좀 첫장을 시작해보면, 모델을 제가 처음 배울 때, 뭐, 이미지넷에 있는 여러 모델, 알렉산더부터 레지넷 배우고, 저도 비전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대학원 진학할까 말까 하는 그런 와중에 학부생 때, 트랜스포머라는 게 처음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뭐 GPT 버트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때도 저 트랜스포머나 GPT 버트 모델이 굉장히 큰 모델이었죠. 그때 당시에 컴퓨팅 자원은. 근데 그, 그때 크더라 하더라도 그때 나오는 GPU들을 보면은 일단 한 GPU에 다 적재를 할 수 있어요. 트레이닝은 물론 이제 V100 32기가짜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버트를 트레이닝 하려면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원의 압박이 있었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한 장 정도면 충분히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2017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시작해서 지금 뭐 2024년이니까요. 2022년에까지 보시면 모델이 이제 더 이상은 한 GPU에 적재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델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성능이 계속 증가하는 걸 발견하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GPU 한 장에도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 이런 갭들을 메워주려고 모델 컴프레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현재는 뭐 AI 반도체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더 온디바이스에 돌리기 위해서. 근데 모델 크기 자체가 일단 A100도 굉장히 비싼데 네, 저도 A100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모델에 적재되지 못할 만큼 큰 모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했습니다. 하나의 GPU에서 돌아갔으니까요. 트레이닝 할 때는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돌아가니까 그냥 돌아갔는데 과거의 딥러닝 방향도 현재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을 컴프레션 하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그런 기법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첫 번째 주제를 뭐 디컴프레션 논문이 이제 처음 이 폭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딥러닝 모델을 굉장히 스파스하게 프로닝하고 퀀티테이션 해서 스파스티 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갭들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팅 자원이 이제 빠르게 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프루닝하고 스파시티 하는 요런 논문들이 현재 지금 얼마나 관심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지 보면은 옛날에도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작은 80년대에도 그런 이런 프루닝 기법이나 스파스틱 기법이 존재하기는 했었다고 여기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 논문 저도 찾아봐서 읽어보긴 했는데 그때도 지금만큼 컴퓨테이션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때였으니까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돈을 좀 그때도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최적화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러다가 딥러닝이 유행하면서 2013년, 2014년, 뭐 15년 이렇게 해서 딥러닝이 계속 모델의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사람의 뭐 성능을 넘어서는 그런 모델이 나오면서 이미지 분류에서 그때부터 이제 딥컴프레션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딥컴프레션 자체도 이제 송원 교수님이 연구를 했었고, 이게 현재는 뭐 엔비디아 암페어의 스파스 텐서 코어에 이제 하는데 이제 들어가 있다고 영향을 미쳤고, 그거를 설계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 교수님이 여기 이 역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논문이 2019년 때도 굉장히 많아졌고 2022년 때도 굉장히 많아지고 3,000건 가까이 넘어가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논문들이 더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론이나 이런 경량화한 논문들이 더 많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딥러닝은 현재 어느 모든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강의에서 밝히고 있는 건 각각의 비전이나 랭귀지 모델, 멀티모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고, 딥러닝은 현재 뭐 비전 랭귀지, 멀티모델, 아무 데서나 다 쓰고 있죠. 최근에는 뭐 소라라는 모델도 나와서 비디오 제너레이션까지 해서 뭐 멀티모델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볼 거는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에서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모델 발전하는데 한번 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딥러닝을 하시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는 이제 이미지넷을 다 알고, 네, 학부 때부터 이미지넷 지옥에 들어오실 텐데, 딥러닝 이후에 굉장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탑5 에러에서 이미 휴먼의 에러를 넘어서는 걸 경험했죠. 이미 2015년에 벌써 횟수로는 8년? 9년이 지났습니다. 8, 9년 전에 이미 사람의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는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레지넷이. 근데 이거를 레지넷 때도 점점 모델의 크기를 키워오더니 현재는 모델의 크기, 모델의 크기도 크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이 되는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모델 크기 키우면서. 그래서 이게 X축을 보시면 맥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산 성능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션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플롭스는 모델 매트릭스 연산에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빼기 요거를 각각을 1플롭스 하나 각각을 1플롭스로 계산을 하는데 이 맥스는 ax 곱하기 플러스 b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는 이 연산 자체를 딥러닝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연산 자체를 하나로 봅니다. 그 결국엔 플롭스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이 상황에서 연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이제 성능은 증가하겠습니다.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 2, 3, 4, 1맥이 아니라 1빌리언 단위. 뭐 현재는 거의 9빌리언, 8빌리언, 9빌리언 네, 이제 거의 연산량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네, 전기 에너지와 뭐 카본, 뭐 요즘에 말하는 환경 오염이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연산량을 사용하면서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한대로 커질 수 없고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레이드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요 연산량을 굉장히 한 뭐 14배 정도로 줄이면서 성능은 오히려 네,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 더 증가하는 이런 모델이 나오고 그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원스 포 올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피션트 넷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피션트 넷이 거의 1빌리언 이하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쓰면서 연산량을 쓰면서 이제 거의 뭐 여기 보시면 엑셉션 넷이나 레지 넥스트, XT 넷 같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100일, 100일층 정도에 되는 이런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네, 트레이닝을 할 때 이피션트하게 뭐 디플로이먼트 하고 뭐 프로닝 하고 콘테이션 하고 이런 것 아니면은 모델 아키텍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날리면서 네,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네,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또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제 포토태그 하는 데 들어가요. 여기 좀 아이폰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아이폰을 예를 많이 드는데 모바일 폰 안에 이제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포토 태그하고 뭐 플레이스나 뭐 지금 뭐 트립을 갔는지 뭐 밥 먹을 때 찍은 건지 이런 태그를 다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들어가 있고 그게 아이폰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작아진 모델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모델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온 디바이스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까지 사람의 현재 포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분류하는 이런 관절이 어디가 있는지 뭐 이런 포즈들을 추적하는 네, 추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모바일 폰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논문이나 뭐 라이프 포즈라고 해서 저도 논문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더해가지고 요 송원 교수님이 쓰신 MCU넷이라는 요 모델은 IoT 디바이스, MCU, 암 코텍스 M7에서 돌아가고, 오픈, 뭐 MV 캠인데, 저도 이 오픈 MV 캠은 잘 모르는데, 크기가 거의 에어팟 케이스 크기의 요런 카메라 안에서, 네, 요게 지금 이미지 리코그니션이 수행되고 있다. 사람을 디텍팅 하거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런, 네. 옛날에 아두이노나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자동차과여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뭐 S1032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봤는데 그때는 아 여기서 트레이닝 하기 좀 어렵겠다 했는데 이미 뭐 2020년 뉴럴립스에 홍원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내고 이제 테스트한 걸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3년 만에 이게 가능할 줄 몰랐는데 3년 만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이 요즘에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이 각광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디바이스 안에서 내가 스마트폰이나 뭐 여기 보면은 네,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스피커가 결국에는 집안에 한 대씩 있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은 각자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올 데이터를 다 보내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포메이션 이런 유저가 입력하는 여러 가지 뭐 음성이나 아니면 채팅이나 문자나 아니면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 다 클라우드에 보내서 러닝을 하고 온 디바이스에 다시 넣어서 인퍼런스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개인정보 보호겠죠. 프라이버시가 결국엔 보장이 안 된다. 뭐 이런 것 문제도 있고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전송 비용도 들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해야 돼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되는데 현재 온디바이스 러닝으로 만약에 아까 MCU넷처럼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스마트폰에 가능하다고 하면 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뭐
로우 코스트,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진짜 나만의 AI 스마트폰이 되겠죠. 현재 뭐 삼성에서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레이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버트 모델이 뭐 32기가 V100에 올라가서 인퍼런스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트를 프리 트레이닝 할 때, 거의 한 세 자릿수,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정도의 GPU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CPU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이제 이보다 더 큰 모델인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A100을 거의 256대, 1빌리언짜리 모델도, 2빌리언짜리 모델도 거의 뭐 256대를 사용해서 몇 시간 동안 사용했다. 며칠 동안 트레이닝 했다. 프리 트레이닝 했다. 라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거의 메모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 입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온디바이스 트레이닝 할 때 MCU 넷은 256KB 메모리에서도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모 비디오는 이제 이 송환 교수님을 유튜브에 치면은 요 MCU넷 요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체적으로 MCU넷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의 공간이나 이런 걸 관찰을 하면서 이제 모델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만들고 그걸 트레이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모델이라고 논문에 주장되어 있으니까 논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강의는 아마 9강이냐 10강에서 네,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잘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메모리가 매우 적은 우리가 킬로바이트 요즘 휴대폰에서도 뭐 저장 공간이 256기가 바이트를 사용하는데 메모리를 256킬로바이트.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메모리를 굉장히 짜게, F에서 짜게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4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250킬로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게 큰, 네,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뭐 흔히 비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도 이게 메타에서는 세그멘트 엔진 모델인데 일명 셈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아마 제로샷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줄 수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 내에서 뭐 개구리, 뭐 달팽이 보시는 것 같이 거북이, 뭐 그 배경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제로샷으로 할 수 있고 프롬프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제가 알기로는 VRT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한 게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이미지를 초당 12개의 이미지를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델을 조금 모델 아키텍처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이피션트 VRT 기반의 샘 모델을 만들게 되면 842개의 이미지를 초당 처리할 수 있어요. 거의 한 70배 정도 인퍼런스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피션트 하니까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했을 때 성능은 지금 현재 포인터로 세그멘테이션 된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능이 거의 하락이 없고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이제 초당 842개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모델을 좀 모델의 아키텍처를 좀 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뒤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오히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여기 보시면 포인터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좀 잔상이 남아있죠. 비전 트랜스포머 거대 모델로 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잔상이 남아 있는 오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피션트 VLT로 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 오류가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모델을 개선을 하고 나니까 더 작고 빠르게 개선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성능이 좀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찰할 수. 그럼 여태까지는 이제 분류 모델을 했는데,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했는데, 현재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비전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스테이블 디퓨전을 스테빌리티 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트레이닝 하려면은, 여기, 저도 이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6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V100도 아니고, A100이 250대 필요하고, 150K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나오는 이미지들의 성능을 보면 굉장히 리얼리티하고, 네,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성능이 높으니까 이걸 쓰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돈이 너무 하나 부족한데 너무 많이 돈이 드니, 당연히 여기에서도 뭔가 이피션트한 방법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연구를, 이것도 송환 교수님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송환 교수님이 진행을 하신 걸 보면은, 사이클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사이클겐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사이클겐을 컴프레스 해가지고, 사이클겐이 예전에는 또 컸는데, 지금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를 더 작게 컴프레션 하는 방법을 또 연구했어요. 그럼 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 컴프레션 하는 방법처럼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이게 딥러닝 모델이 하나의 뭔가 모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직 안 나왔듯이, 컴프레션 하는 방식도, 네, 모델 특성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연구를 따로따로 진행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21배, 9배에서 21배 정도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제 지금 요거는 제슨 모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걸 관찰하실 수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원래 이 정도 됐었는데, 이걸 거의 16배 정도로 다운을 시켰고요. FPS도 12프레임밖에 안 됐는데, 40프레임 정도 늘었고, FID 스코어도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스코어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게 오히려 프루닝 겐을 컴프레션 했을 때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컴프레션을 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컴프레션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증가하는, 여러 방면에서 증가하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죠.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도,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점점 발전하잖아요. 사이클겐으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거 이외에 뭐 이미지를 에디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지금 뭐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원본 이미지를 에디팅해서 뭐 눈의 색깔도 바꾸고 헤어의 색깔도 바꾸고, 이게 입 모양도 지금 웃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모델의 학습을 방법을 변형해서 아이패드에서 돌릴 수 있도록, 온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모델의 기본 아키텍처에서 라지 서브넷, 큰 서브, 큰 서브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퀄리티를 파이널리제이션 하는 방법과 스몰 서브넷을 동시에 학습해서 이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발전시키는 이런 두 가지의 트레이닝 방법으로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 웨이트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트레이닝 방식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기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곳의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그냥 겐으로 하게 되면 버짓이 0.01달러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결국에는 0.002달러. 한 번 에디팅 할 때마다 결국 이걸 랩탑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하고, 네, 편집하는데 랩탑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 비용을 줄였다. 실적으로 프라이스가 낮춰지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에서 프라이스가 낮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도비에 있는 포토샵에서 AI 기술이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이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미지 인페인팅, 아까 어도비에서 말했듯이 이미지에서 특정 사물을 지우거나 특정 사물을 끼워 넣거나 이런 기술들이 또 결국에는 연구가 돼서 2022년에 겐과 디피전 모델을 이용해서 네, 이미지 인페인팅 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줄이고 기존보다 줄이고 좀 빠른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 아워스라고 하는 거는 다 송환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입니다. 이게 309 RTX 3090에서 네, 이렇게 측정하셨고요. 아직 MCU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발표됐는데 MCU에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진작에 발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MCU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배경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에디팅하는 이런 모델도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이런 모델도 지금 3090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많이 보는 V100, A100 뭐 최근에 나온 H100에서 돌아가는 게 3090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모델까지 왔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은 아무래도 좀 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네 그리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서 아마 나중에는 MCU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최종 도달한 게 패스트 컴포저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뭐 퍼스널라이저 개인화되게 이미지 두 개를 넣고 요걸 이- 그 문장과 같이 넣어서 요걸 합성하는 이런 모델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요 분야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 이미지를 생성하는 분야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성능의 차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만드신 모델이 좀 빠르고 이제 그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넣고 맨, 요 맨과 요 맨을 구분해서 합성을 해준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드신 모델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보면은 요 두 가지 모델일 때 아인슈타인, 맨과 맨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개 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생성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옆에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구분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이미지에서는 이미 생성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스트 컴포저로 결국에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인풋 이미지를 두 개 넣고, 요걸 가지고, 요런 느낌, 텍스트까지 넣고, 네, 멀티 서브젝트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많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D 이미지에서 3D 이미지를 생성하는 분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D를 생성하거나 뒤에 보시면 비디오 생성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네, 5.6 빌리언 모델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줄이는 데는.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5.6 빌리언 모델 사이즈까지는 줄였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더 줄이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한계에 봉착하고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포먼스. 그렇기 때문에 5.6 빌리언 모델도 결국에는 돌리려면은 뭐 하나의 GPU에서 현재는 돌아가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죠. 뭐 3090에서도 당연히 안 돌아가고.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 지금 운전 중이시군요. 300m 앞, 아, 네. 운전, 운전 중이셔서 지금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비디오 제너레이션, 3D 제너레이션, 이 분야는 아직까지는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퀀타이제이션에서 드라마틱하게 작은 모델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자율주행에서 많이 쓰이는 분야인데, 2D 비전에서 3D 비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다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환경도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죠. 라이다, 여기는 좀 많이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라이다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주위에 사물들이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걸 리얼타임으로 30fps보다 기존의 30fps를 넘어서 47fps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느린 5fps부터 시작해서 저도 옛날에 이 라이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네, 그 그때 제슨 모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슨 모드가 많이 뜨거워지는 다른 거를 사용했을 때 뜨거워지는 경우 카메라까지 사용했을 때 뜨거워지는 경우 없었는데 이 라이다를 사용하니까 좀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분야에 사용하려고 자율주행차나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 사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송원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 아니고 다른 분들이 연구한 분야일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센서, 멀티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제슨 모드에서 현재는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모델이 연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랭귀지 모델로 비전은 이 정도 연구가 됐고 아직까지도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3D 비전은 아직까지는 뭔가 퀀타이제이션 하거나 프로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고 아까 보셨듯이 5.6 빌리언은 아직 해서 더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재는 새로운 논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 논문에서는 그 새로운 논문에서는 새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강의가 만들어질 때는 아직까지는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비전을 여기까지 하고 랭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있죠. 가장 현재 유명한 건 챗GPT가 가장 유명하죠. 거의 대명사,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챗GPT가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해주고 있죠. 지금도 제 회사에서도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니어 개발자 중에. 챗GPT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것도 많이, 코드 분석이나 이런 걸 챗GPT 무료 버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일단 요거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대화형을 통해서 뭐 코드도 분석해주고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코파일럿. VS 코드에서 코파일럿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코파일럿 사용하지 않았는데, 많은 저희 회사의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코딩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LLM은 코드 생성이나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 중에서 그리고 또 기계 번역이 있죠. 그리고 기계 번역을 통해서 현재 아이폰이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도 그거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결국에 아까 보셨듯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GPT하고 버트 기반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트랜스포머 모델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고 했죠. 이것도 트랜스포머 모델 하나를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속도도 느리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번역을 달려들게 되면은 레이턴시 문제도 발생하고 속도도 발생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요거를 먼저 처음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라이트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시면 모델의 사이즈가 여기 있고요. 그 기계 번역의 성능을 측정하는 블루 스코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한 거는 잉글리시하고 프랑스 언어의 번역 퀄리티를 측정하는 스코어고, 이 스코어를 보시면 트랜스포머는 39.9인데 라이트 트랜스포머로 했을 때 39.6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0.3밖에 안 줄어들죠. 성은. 근데 그에 비해 이제 모델 사이즈는 2배, 2.5배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 라이트 트랜스포머에 또 퀀타이제이션을 기법을 적용을 하니까 네, 라이트 트랜스포머 대비 4배가 줄어들게. 여기에 라이트 트랜스포머의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 같이 진행하니까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서 18배가 줄어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능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0.4밖에, 블루스코어가 0.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8배의 뭐 에너지나 이런 걸 덜 모델이 작아져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줄어들고 모델 크기도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됐죠. 18배나 줄였는데 불구하고. 그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높은 성능을 가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 그래서 퀀타이제이션하고 프로닝, 경량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 나온 라지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제로샷이나 퓨샷 러닝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제로샷 프롬프트나 퓨샷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됐을 때, 이걸 잘 수행하게 되고 있죠. 요거는 뭐 그레디언트 업데이팅을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델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태스크를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보면은 파라미터의 크기가 0.1에서 파라미터 크기가 0.1에서 175 빌리언으로 증가할 때 거의 1000배 넘게 거의 2000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모델의 크기는 근데 성능은 네, 거의 한 5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제로샷이나 퓨샷에서도 한 2.5배, 2배에서 3배까지는 증가를 못했고요. 한 두세 배, 두 배에서 2.5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델 크기가 1000배 늘어날 때 성능이 네,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결국엔 60%의 벽을 못 넘는다고 하면은 60% 이하의 벽이라고 하면은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성능이 증가한 건 좋은데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뭔가 많은 걸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불구하고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더 이상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체인 오브 서트, 생각의 사슬, 가치의 사슬, 생각의 사슬이라는 이런 방법 있죠. 일반적인 뭐 스탠다드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퀘션을 내고, 앤서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퀘션 하나 물어보는 이런 퓨저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델의 아웃풋이 결국에는 틀리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거의 20%에서 60% 성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좋지 못하죠. 근데 생각의 사슬이란 건 뭐냐면 문제를 푼 앤서를 할 때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푸는 방법을 얘한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요 답만 앤서리 정답이 11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푸는 과정을 보여줬을 때 보여주고 문제를 또 냈을 때 얘가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 성능이 증가한다. 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런 주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듯이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란색이 체인 오브 사우트 프롬프트링이고요. 일반적인 스탠다드 프롬프트링은 모델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천천히 증가하게 되죠. 천천히. 뭐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생각의 사슬, 요 체인 오브 사우트 프롬프트링 하게 되면 네, 모델의 크기가 점점 좀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그 아까 보셨던 60%의 성능을 지금 540 빌리언 모델은 넘고 있죠. 요 그 선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로 파인 튜닝한 이 성능보다 성능에 거의 근접하는
방법으로 체인 오브 사 생각의 사슬을 사용하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제 링크드인에 가끔 한번 썼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람다 모델과 팜 모델은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고,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이죠. 이건 GPT-3를 말하는 건데, 람다 모델과 팜 모델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네, 구글에서 과거에 만들었던 137빌리언 모델이 문제 해결력이 20%밖에 안 돼요. 모델 크기가 크죠? 근데 몇 년 뒤에 만든 이 팜 모델에서 62빌리언 모델의 성능이 같은, 네, 생각의 사실 프롬프트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60% 이하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모델의 아키텍처나 뭐 들어가는 데이터나 이런 게 달라지면, 네, 작은 모델도, 더 작은, 한 절반 정도 되는 모델도, 네, 좀 성능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학습을 잘하면, 모델을 발전시키면, 어쨌든 그것도 성능이 증가한다. 그것도 경영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게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사이즈와 GPU 메모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GPT-3부터 이미 한 GPU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모델의 크기가 커졌죠. GPT-3만큼, 3부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네, 메가트론까지는 모델을 A100 GPU에 올려서 인퍼런스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현재는, 네, 80기가 메모리로도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서 정말 많은, 거의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많이 연결을 해가지고 학습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네, 운용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뭐 요즘 H100 하나에 6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네, 아무리 기업이어도 네, 요거를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랭귀지 모델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뭐 이런 스파스 어텐션 이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불필요한 토큰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에 문장이 들어가면 11개의 토큰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레이어는 100%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밖에 5개의 토큰을 구별해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하는데 문장의 긍정 부정을 구별하는 요 모델을 만든 건데, 결국에는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메모리를 15%,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12%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토큰만으로 이제 긍정, 부정.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중요한 단어와 문맥만 파악할 수 있게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스파스 어텐션입니다. 모든 처음 나온 아마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런 것들을, 요 문장 11개의 토큰은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다 계산하도록 레이어를 다 거치면서. 근데 현재는 이제 두 개의 토큰을 걸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에 나온 논문이죠. 그래서 현재 LLM 모델이 아까 말했듯이 제로 프롬프트링, 뭐 생각의 사슬, 이런 기법들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작게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전에서도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더 빠르고 더 작은 모델을 만들어냈으니까 LLM에서도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려고 연구를 진행 중에 네,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 디바이스 러닝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도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좀 여담, 뭐 다른 얘기지만 데이터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예전에 한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올렸다가 좀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 경험에서 내 기계에서만 학습을 하고 내 기계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결국에는 경량화까지 왔다는 거는 최적화 단계에 왔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상용화에 다 온 게 아닌가. 딥러닝이 상용화가 언제 되냐, 상용화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용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송환 교수님 연구를 하시죠. 타이니챗이라고 해서 이제 뭐 스무스 퀀트나 AWQ로 이제 8비트 모델이나 4비트 모델, 라마 7B 모델을 이제 4비트나 7비트, 4비트, 뭐 8비트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이런 이런 기법들을 만드셨죠. 실제로 4비트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지금 허깅 페이스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도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쉽게 코드도 공개돼 있고 논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타이니 엔진. 그래서 스무스 퀀트에서 이 방법은 이제 스무스 퀀트인데 스무스 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스를 작게 지금 저희는 플롯 30이나 플롯 16에서 인퍼런스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트 8이나 인트 4로 낮춰서 이걸 트레이닝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그 모델의 크기가 한 13빌리언 좀 정도 넘는 모델에서는 액티베이션 맵이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션을 거친 중간중간에 나오는 레이어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이 아웃라이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웃라이어가 생기게 되면은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라고 이제 그걸 발견했고,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팩터나 아니면 요런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호황 교수님이 요거를 퀀타이제이션 해도 뭔가 요런 액티베이션 값이 튀지 않도록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액티베이션가 튀지 않도록 하는 요런 스무스 기법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X 값이 이제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튀는 값이 생기게 되거든요. 액티베이션을 그러니까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 피처맵 나오고 액티베이트하고 피처맵 나오고 액티베이트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생기는데 이 아웃라이어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웃라이어 되는 부분을 웨이트에 같이 분산해서 네, 스무스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을 개발하셨습니다. 인풋, 액티베이트 된 피처 맵을 W 웨이트와 같이 좀 분산해서 짐을 좀 나눠 갖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게 지금 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세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AGX, 제슨 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 제슨 보드에서 7빌리언 모델을 4비트로 쪼개서 지금 인퍼런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잘 되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냐 하면 한 초당 30토큰 정도 인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마2 11년 모델을 인트 4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송환 교수님이 거의 이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진행이 되어 있어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밀리언 모델도 초당 17토큰 정도 인퍼런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실습을 해보면 참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4090에서도 돌아가고, 이거를 16비트, FP16, 플로팅 포인트 16에서 하게 되면 50토큰 정도로 되고, 뭐, AWQ로 하게 되면 166토큰 정도. 결국에는 아까 제스 모드에서 돌리진 않고, 실제로 성능을 측정해서 195토큰까지 나온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스피드는 좀 더 빠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LLM에서, LLM 라마를 기준으로. 근데 라마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모자이크 ML에서 만든 MBT 7빌리언 모델, 팔콘 7빌리언 모델, 비쿠나 7빌리언 모델도 다 동일하게 진행하고, LLM 아키텍처가 다 다른데,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약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비전과 랭귀지 모델, 어디나 쓰이고, 결국에는 멀티모달, 비전, 랭귀지, 그리고 뭐 오디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풋에서 멀티모달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 라바도 여기 멀티모달 모델이고요. 이것도 13빌리언 라마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라바가 탄생을 했고,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와 그 질문을 넣으면 요거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런 것들을 뭐 대답해주는 이런 모델이 나와 있고요. 비전 랭 멀티모달 모델이고, 요것도 4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인퍼런스를 해도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네, 오히려 좀 더, 네, 자세하게 묘사되는 이런 것들 보이는 결과를 보고 있죠. 4비트여도 하이 퀄리티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허깅페이스에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또 만들기 어려울까봐 어떤 특정한 분은 이거를 모델이 나올 때마다 다 4비트로 쪼개거나 8비트로 쪼개거나 2비트까지 쪼개서 다 홈페이스의 모델로 올려놔서 저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입니다. 네.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런 데는 로봇에도 사용되겠죠. 멀티모달, 그러니까 센서, 뭐 이미지,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음성 인식도 해야지. 뭐 이렇게 로봇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즘에는 LLM으로 학습을 해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요 로봇에서 들어가려면 네, 퀀타이제이션을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알파고도 흔히 말하는 저희 알파고도 예전에는 DNN과 트리서치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뭐 2000개에 가까운 CPU와 280개의 GPU로 이제 네, 그때는 알파고를 했는데 현재는 뭐 더 작은 모델로도 네, 컨테이션을 하게 되면 더 작은 모델로도 이런 똑같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 비용이 줄어들고 있죠. 알파폴드도 마찬가지죠. 알파폴드는 이제 단백질의 분자, 3차원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엔 128개를 쓰다가 지금은 16개 정도 써도, 네, 잘 인퍼런스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딥러닝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결국엔 아키텍처, 알고리즘 모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능이 뒷받침되어 있죠. 트레이닝 하려면. 그리고 정말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줘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키텍처가 점점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죠. 처음에는 플로팅 포인트 32에서 지금은 인드8에서 또 더 많은 부분을 날리고 그냥 그걸 스파스한 텐서
스파스한 텐서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트랜지스터도 점점 많아지고 작은 부분에서 점점 직접 회로로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하드웨어 성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이나 뭐 트랜지스터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키텍처,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성능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65나노미터의 그, 네, 본체를 디자인할 때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5나노미터로 갈수록, 뭐, 피지컬인, 네,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나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할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이제 뭐 5나노, 3나노까지 줄어들고 반도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소프트웨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모델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네, 높은 성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처음에는 제가 처음 썼던 거는 12기가짜리 메모리를 사용했고요. 현재는 뭐 80기가, 96기가까지 발전을 했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플롭스 속도도 빨라지고 메모리 밴드위스도 더 뭐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는 것도 빨라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파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A100에서 400W였는데 H100에서는 700W 정도 사용하였고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메타에서는 거의 30만 대의 H100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그걸로 아마 쓰를 만드니까. 그거와 더불어 일반적인 GPU도 성능도 증가하고 있는데 퀄컴에서 나오는 뭐 스냅드래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늘어나고 있고 파워도 거의 10W로 세츄레이션 돼가고 있고요. 퍼포먼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퍼포먼스도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도 줄어들고 있고 파워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능은 증가하면서 네, 네. 칩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GPU가 증가했지. 그리고 애플에서도 뉴럴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애플에서 뉴럴 엔진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A11부터 A16까지 비교를 해보면 증가하고 있고 파워도 뭐 8에서 6W, 메모리도 3기가에서 6기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증가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도 발전을 해줘야 모델의 크기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을 해줘야겠죠. 네. 제슨 보드도 처음에는 제슨 자비어 보드를 저 초항했었는데 이게 점점 그 자비어 이후에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자비어까지만 써봤고 NX 보드까지 써봤는데 이 작은 거 NX 보드하고 요 자비어 보드까지는 사용해봤고 그 이후에 에지엑스 올인 요거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요것도 크기는 비슷하면서 점점 커지는 성능은 점점 높아지는 걸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자율주행차에서 그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그냥 이미지 데이터를 요 자비어 보드에 올리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고, 네,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모델도 5층밖에 안 됐었고, 네, 여기에도 텐서코어, 뭐 쿠다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일반 노트북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오히려 좋았었어요. 그때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냥 CPU도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뭐 요런 텐서 유닛,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텐서 유닛,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있고, 모델 아키텍처도 그의 온 디바이스 러닝을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모델을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초에 작은 모델을 하드웨어 성능에 맞게 작은 모델을 만드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FPGA도 지나가겠습니다. FPGA 이런 반도체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MCU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클라우드 AI에서 현재 흐름은 모바일 AI 그리고 더 작은 타이니 AI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고 모델의 그 메모리 크기도 80기가에서 4기가 그리고 320KB 그리고 스토리지도 네, 좀 더 줄어들고 있죠. 1MB까지. 결국에는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많은 하드웨어, 특히 빅테크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있죠. 네, 정말 많은 아까 말했듯이 메타는 30만 개의 이제 A백이나 H백을 구매를 해서 정말 많은 AI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타이니 딥러닝 같은 경우는 매우 적은 컴퓨테이션, 뭐 GPU 하나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고 적은 엔지니어만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적은 데이터로 또 타이니ML,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 코스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뭐 타이니ML, 이피션트 딥러닝 컴퓨팅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이피션트 인퍼런스 할 때 굉장히 인퍼런스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트레이닝된 모델을 퀀타이제이션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퍼런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트레이닝,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그레디언트 컴프레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는 뭐 LLM이나 비디오나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 아까 말했듯이 뭐 라이다를 이용한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도메인이 다른 거에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뭐 시스템과 알고리즘 다 알아야겠죠.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그거를 알려고 하면 뭐 일렉트릭 엔지니어, 전자공학과 CS 그리고 AI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 선수 과목으로는 뭐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고 뭐 딥러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